없었고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고 또 수술실 CCTV를 개정안에 넣으려는 시도들이 언제부터 있었으며 결국 이 개정 법률안이 어떻게 내용이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보론으로 영유아 보육법에도 CCTV 의무 설치 조항이 2015년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간략히 살펴보고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각당하긴 했는데 그걸 좀 살펴보면서 향후 이 의료법 법률안에도 혹시라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실 수 있으니까 대응 방법 같은 걸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CCTV라는 게 이제 정말 이제는 어디를 가나 영상 처리 장치들이 도처에 널려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2011년에 종합적으로 제정이 되면서 그 안에 영상 장비에 대한 규정들도 들어왔어요. 이게 내가 어디서든 내가 의사에 반하지 않고 내가 찍히지 않을 자유라는 것인데 바로 헌법에서는 사생활의 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2011년에 이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CCTV라고 하는데 법률상 용어를 좀 정리하자면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 정의 규정을 보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만 이 법률상 영상정보처리기기예요. 대통령령 밑에 있는 걸 보시면 두 가지를 나뉘어요. 하나 CCTV, 우리 이번에 논의할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폐쇄 회로를 통해서 특정 장소를 찍고 그냥 녹화 기록만 할 수도 있고 전송도 할 수 있고 이게 폐쇄 회로 텔레비전인데 네트워크 카메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서나 이제 수집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비교해 보자면 네트워크 카메라가 훨씬 더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변호사님,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죄송해요. 지금, 네. 듣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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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상정보 처리기기 지금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이렇게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이 되고 이제 개정안들 보시면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구분하지 않고도 이제 개정 법률안이 막 남발됐던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법률상 의미를 보시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이것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 핸드폰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안 쓴 휴대폰을 어느 장소에 일정 시간에 계속 세워놓고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영상정보 처리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약간의 이동성은 좀 허용이 되는 게 가끔 택시 타셨을 때 보면 지금 이 택시 내부는 저희가 CCTV 같은 걸 촬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버스나 택시 안에 그 기사의 필요에 따라서 촬영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건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해당이 되는데 각 개인 차량에도 이제 블랙박스가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 개인 용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촬영만 하라는 게 원칙이지 녹음은 하지 말라는 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촬영된 정보가 저장되거나 전송될 수 있는 것이 영상정보 처리기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어떻게 설치해라라는 제한 규정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범위는 단지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때만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장소에는 누가 지나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마라.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하거나 범죄 예방, 시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안내문을 붙이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같이 너무 개인적인 장소에는 범죄 예방 목적을 위해서라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복도에 있는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만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헷갈리죠. 우리 수술실 CCTV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말씀드린 이 공개된 장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공개된 장소는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치면 진료 대기실, 이거는 제가 그냥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개된 장소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범죄 목적으로 CCTV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또 병원의 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진찰실은 공개된 장소를 보기 어렵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검사실도 그렇고 사실 수술실도 공개된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규정이 여기선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또 한 반대로 완전히 순수한 사적 장소, 저희 집 현관 문 앞, 이런 곳들은 어느 법령에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요. 왜냐면 저만 다니고 제 가족만 다니기 때문에. 근데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순수한 사적 장소도 아니고 공개된 장소도 아닌 이 비공개 장소, 여기에 CCTV 설치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그 법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비공개 장소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출입자들, 즉 정보 주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동안. 그것이 바로 예를 들어 회사, 사업장, 그럼 직원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특히 회사 같은 경우 CCTV를 달아버리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감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원칙은 또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절반 이상 그 동의를 얻어서 너네가 CCTV 달면 근로가 감시될 수 있는데 괜찮아? 라고 해서 동의를 했을 때 이제 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사실 지금 병원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도 환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개설자 의사만 있는 게 아니죠.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CCTV 다룰 때는 그 근로자들의 그런 지위가 여기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굳이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하게 된 것은 수술실이 바로 비공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입자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CCTV가 설치가 가능한 장소였기 때문에 법령에서 가능하도록 이제 그걸 열어주려고 법을 제정하게 된 거죠. 유사한 법률들 보시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호법, 그 이번 개정의료법 정도가 바로 비공개 장소에 CCTV를 달 수 있는 예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원칙에 따라서 이 해석을 해와서 불과 2020년 12월에 발간된 그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드는 지침이 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데 의료기관 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료기관 복도, 계단, 주차장 같은 곳은 불특정 다수가 왕래를 하니까 뭐 범죄 예방 목적, 시설 관리를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따라서 그 안내문을 붙이고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비공개 장소니까 여기 왕래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그 병원에 마약류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비공개 장소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병원에서 불안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간호사들이 마약류를 함부로 가져가거나 그런 사고들이 왕왕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약류 금고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약류 금고 앞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또 반대로 의사들 입장에서도 진료실에서 폭행 사고가 하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폭행 사고를 대비해서 진료실 내에 CCTV 설치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진료실은 아까 말씀드린 비공개 장소죠. 그래서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녹화를 하고 드나드는 모든 이의 동의를 받아라. 즉 환자에게도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도 이제 음주 환자나 이제 조직폭력배 등이 진료 중 의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할 우려가 있으니 CCTV 설치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질의에서도 복지부는 응급실에서도 접수 창구나 대기실 복도까지는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응급실 내에도 진료실이 있고 치료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똑같이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 가능하다라고 그동안은 해석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겠다라는 여론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19대 국회부터 계속 법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의 법률안을 좀 살펴보면 최동익 의원안이 냈던 법률안인데 모든 법률안은 그 법률안 내용 입법 목적이 있어요. 이걸 왜 만드는가. 그래서 왜 만드는가가 사실은 뒤에서 얘기할 헌법소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최동익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 그렇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이 불법 수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라고 발의를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법안이 상당히 좀 간단했어요. 의료사고 발생이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어떤 의료행위를 형을 정하자는 거죠. 그거 할 때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라도 환자가 요청하면 또 촬영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었고 대신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법률안이었는데 사실 첫 번째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이라는 것이 그쵸, 수술 중에 제외되는 수술이 사실상 거의 없죠. 모든 것은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수술을 포함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위험도와 상관없이 환자나 보호자 요청하면 또 무조건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법령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이 의견을 냈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그렇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뭐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실제적인 적발을 하거나 또 의료 사고 시에 분쟁 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면서도 수술 행위를 받은 환자와 환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특히 이때도 복지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의료인의 진료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의료인과 환자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뿐 아니라 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자라는 것이 당시 보건복지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19대에는 통과되지 못하고 이제 폐기가 됐고요. 근데 20대 국회로 이제 넘어오면 안규백 의원이 사실 내용이 거의 최동익 의원안과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걸 한 번 더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때는 보시면 해외에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요.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한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뭐 미국의 일부 주에서 하자 뭐 이런 얘기는 나온다는데 의무화한 국가는 없고 그리고 설치가 이제 의료인 입장에서도 봐야 된다. 인격권,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더 해보자. 그리고 꼭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방법도 있다. 대리수술한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한다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 그리고 수술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뭐 지문인식을 의무화하면 누가 들어간지 알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대안들을 좀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CCTV 설치한다고 해도 그 관련 의료인들의 권익 침해는 좀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결국 20대에서도 폐기가 됩니다. 이제 이번 21대 국회에서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요. 21대는 세 분이 제출하셨어요. 안규백 의원이 또 다시 한번 또 제출을 했고요. 김남국, 신현영 의원 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비교해 놓은 표가 있는데 일단 김남국, 안규백 의원 안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었지만 신현영 의원 안은 자율로 맡기는 법안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좀 강제력이 떨어졌죠. 설치 대상은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에 있는 모든 병원급, 그러니까 의원급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안은 그 환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성형외과에서의 유령 의사, 대리수술 이런 문제는 전혀 포함할 수 없는 거였죠. 의원급은 대상이 아니니까. 안규백 의원안은 수술실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 종별 제한 없이 신현영 의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촬영 의무 요건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김남국, 안규백 의원 아니었는데 신현영 의원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할 뿐만 아니라 참여한 의료진이 모두 동의할 때만 촬영을 의무화하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촬영 대상은 김남국 의원은 모든 의료행위 다 하자라고 했지만 안규백 의원안이 계속 그 20대 국회와 동일하게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에 제안을 하긴 했지만 역시 모든 수술은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신현영 의원은 모든 의료행위였고요. 그리고 녹음 여부가 문제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근본 원리는 촬영만 하라는 거예요. 녹음은 하지 말라는 건데 김남국 의원안은 아예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원칙으로 돌아가거든요. 녹음 불가함.
근데 안규백의원안에 녹음까지 이제 의무화 시켜서 이 부분이 논란이 계속 됐었고, 신현영 의원안도 그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서 녹음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촬영 방식이 또 달랐는데, 그 CCTV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네트워크 카메라도 있다 그랬잖아요. 김남국 안규백 의원안은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 처리기기 전체를 포함시키는 바람에 CCTV뿐 아니라 네트워크 카메라까지도 촬영이 허용되도록 개정안이 나왔었고, 신현영 의원안은 폐쇄로 CCTV만 하도록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안이 이제 계속 논의가 되다가 이것을 보건복지위원장이 세 안을 합쳤어요. 합쳐서 논의됐던 것들을 이제 많이 좀 포함을 그래도 좀 시켜서 법률안이 등장하고 이제 통과가 됩니다. 이제 이게 다음 페이지부터가 이제 개정의료법 38조의 2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문을 제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써놓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써놓은 거고요. 보시면 제 1항은 누구에게 촬영할 것인가가 나와요. 내용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그렇죠? 이게 길죠? 그러니까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긴 한데 전신 마취를 하는 의료기관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CCTV만, 폐쇄로 텔레비전만 해당이 되고 네트워크 카메라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했고, 2항에서는 언제 촬영하는지를 이제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요청하는 경우 그때 할 수가 있는데, 대신 밑에 단서를 보시면 의료기관의 장애나 의료인은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촬영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조항이 있는데 1호를 보시면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할 때, 즉 응급수술을 할 때는 촬영을 반대할 수 있다. 또 2호 보시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할 때, 그럼 3호는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 뭐 목적 달성을 현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단 거부할 수 있게 조항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개정안들은 없던 건데 최종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망을 보시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그 의료인이 수술 촬영을 할 때 녹음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넣어놨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에서는 녹음이 안 된다 그랬죠. 하지만 참여한 의료인까지 모두 동의를 하면 녹음을 할 수 있게 사망을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 사항을 보시면 이거는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같이 있는 원칙이에요. 녹화한 그 영상을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라는 게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5항을 보시면 5항은 이제 과연 촬영된 영상을 누가 볼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로 정해놨는데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를 위해서 관계기관이 요청할 때는 줄 수 있다. 또 2호는 이게 바로 그 서울역에 위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라고 아시죠? 그 의료분쟁 조정 중재하는 그 기관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위해서 요청할 땐 줄 수 있다. 또 3호에는 그 공간에 있었던 모든 사람, 환자와 의료인들의 모두의 동의를 받으면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6항을 보시면 이제 뭐뭐 하면 안 된다 규정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그 촬영한 영상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거나 변조 훼손하면 안 되고, 또 7항은 촬영을 목적 위로 사용하면 안 되고, 8항은 누군가가 이제 영상 정보를 보여달라고 할 때는 그 비용은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야 된다라는 규정이고요. 9항은 영상 정보는 최소 30일 보관해라 입니다. 그리고 10항은 이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1항부터 9항까지 내용이 많았죠. 그 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자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건복지부령이 많이 제정이 돼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11항. 여기서 이제 안 정한 거 10항까지도 쭉 왔는데 여기 없는 거는 다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돌아가서 그걸 따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내용은 이런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문제가 무엇일지 좀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21대 이제 국회에 제출된 거는 그 세 개의 개정안을 종합해서 나름 관계기관에 좀 의견을 수렴을 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긴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 보시면 그 네트워크 카메라를 뺀 거는 사실 잘한 일이죠. 그나마 폐사회로 텔레비전으로 한정을 CCTV로 이제 한정을 해서 규정을 했고 1항에서는 그 1항을 다시 보시면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했어요. 아까는 뭐 안규백 의원,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뭐 이렇게 정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수술실 설치된 모든 의료기관은 아니고 전신마취, 그러니까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설치해라. 그럼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가벼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면 내지 전신마취가 없는 수술을 하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이제 시행규칙에서 제정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설치 의료기관의 범위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국가가 설치 비용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도 향후 이게 시행규칙에서 제정이 되게 됩니다. 또 이제 언제 촬영하느냐의 문제가 2항에 있는데요. 이 2항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할 때 촬영해라가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의료인이 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료인이 이거 수술 장면 좀 찍읍시다. 그래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동의할 때,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조항의 문제점이 이게 의료 관련 법령을 만들 때 늘 자주 들어오는 문제인데 보호자라는 용어가 진짜 문제가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보호자라고 하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모든 법률에 보시면요. 보호자의 정의는 없거든요. 보호자의 정의는 없고 환자 본인이 있고 환자 본인의 가족은 있죠. 그래서 가족이 데리고 오는 가족이 있지만 여기서 저는 보호자를 포함시키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통 환자 보호자가 뭐 딸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촬영 당하는 사람은 환자 본인이거든요. 근데 환자 본인이 의식이 있다면 그 환자 본인이 그래 나 수술 장면 촬영하고 싶어라든가 촬영해줘라고 동의하는 게 결정하는 게 맞지. 환자 본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환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지금 촬영되는데 보호자 조항을 넣는 순간 환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호자라는 이름을 가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요청을 할 때 이거를 거절하기가 어려워져요. 그것도 문제고 환자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호자라는 용어는 사실 법률상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용어는 해석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게 의료 현장에서는 보호자가 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령을 만들 때 자꾸 보호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부분은 좀 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사한 걸로 의료법에 보시면 2016년에 한참 그 개정돼서 난리 난 법률이 뭐였냐면 설명 의무에 대해서 의료법에 포함시킨 예가 있거든요. 보통 법률이 없을 때도 옛날부터 다 설명하셨어요. 왜냐면 설명은 수술하기 전에 환자한테 자 환자분 지금 받으신 수술이 이런 거고 이게 뭐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뭐 나으려면 하셔야 돼요. 부작용은 이래요 라고 얘기하고 환자가 네 좋습니다. 부작용이 있지만 제가 그래도 받겠습니다라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설명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모 성형외과에서 환자한테는 되게 이렇게 유명한 A라는 의사가 수술한다라고 하고서 그분이 마취에 들어간 이후에는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한 그 유령 수술 사건이 한참 퍼진 후에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법률에다가 환자한테 설명을 하라는 거를 박아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누군가에게 설명을 대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그 환자가 평소에 신뢰하고 있었던 그 같이 왔던 가족들은 환자의 의사를 평소에 알거든요. 우리 환자가 이때 수술을 받길 원할 거야. 아니면은 이때는 수술보다는 보존 조치를 원할 거야. 라는 거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았던 건데 법률에서는 그 보호자를 규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환자의 법정 대리인한테 동의를 받으라고 법에 지금 보시면 규정이 돼 있는데요. 법정 대리인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은요. 아무도 법정 대리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은 법률상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고요. 어른의 경우에는 뭐 과연 예를 들어 제가 의사 능력이 한정이 떨어져가지고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정해주면 그 사람이 법정 대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료법상 설명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환자분이 정신이 없다, 의식이 없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 찾아서 동의를 받으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지금 요 CCTV 법에서도 보호자라는 비법률적 용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요청할 때
그 수술장 안에 있을 의료인, 그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거는 개정안에 대한 비판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건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2항은 상당히 분쟁이 좀 예상되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또 2항에도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게 지금 환자가 내가 의식 없을 때 의사를 못 믿겠어. 지금 이렇게 시작부터 법률이기 때문에 의식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술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무적으로 촬영할 것인가는 향후 시행규칙에서 좀 정해야 돼요. 수술의 준비 시간은 그러면은 의무 촬영 대상이 될 것이냐. 수술에서도 수술에 들어가서 준비 다 끝나고 이제 환자가 누워서 과연 의식이 있을 때는 촬영을 할 것이냐 등등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지금 우려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가 실제 의식을 소실한 상태부터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이 맞을 수 있고 또 환자가 의식을 회복 물론 회복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건 소용이 없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촬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모든 법에서 CCTV 설치를 최소화하자는 취지가 그거예요. 뭔가 필요에 의해서 찍는 건 좋은데 그 당시 그 의료인이라든가 종사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자라는 게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거 개정안에서도 복지부라든가 보건복지원회가 계속 그걸 밝혔듯이 이 CCTV를 설치하더라도 그 의료인의 모든 표정까지 잡을 정도로 굳이 상세하게 찍을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정말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걱정되신다, 비의료인이 하는 게 걱정되신다라고 하면 그 수술실 안을 대략적으로만 촬영을 해도 충분히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CCTV의 설치의 거리라던가 그쵸? 얼마나 해상도가 높아야 하는지 이런 것도 시행규칙에서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 법의 도입을 주장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 개정법의 입법 목적을 보면 수술실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행위를 CCTV로 좀 서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기대를 하시는데 이거는 저도 의사가 아니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술 과정에서 어디서 어떤 실수가 있었다고 예를 들어 보더라도 그저 저 멀리 달려있는 CCTV로 그 과정을 모두 상세하게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수술상 과실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싶다면 오히려 그 CCTV 그 카메라가 수술 장면을 더 자세히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료 과실을 판단하는 데는 쓰이기가 전 어렵다고 사실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술실 CCTV로 의료 과실을 판단할 수 없다면 참여자 신원을 좀 확인한 정도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좀 하위 법령이 제정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항의 나머지 부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아까 상세하게 규정을 했었죠. 근데 참 촬영 거부 사유가 이렇게 그 내용 딱 읽으면 참 좋은데 저는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걸 현장에서 진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막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첫 번째,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 사실 제가 여기까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했어요. 왜냐면 저 응급수술이라는 이제 그 제한이 붙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번째,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이거 위험도를 어떻게 세부적이거나 정도로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수술은 사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이호를 어떻게 구체화해서 촬영 거부 사유를 정할 수 있을지 이거는 복지부도 난감하겠다. 이거 시행규칙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걱정도 되고 또 이 시행규칙을 정할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전공의 수련병원의 경우에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그냥 의사가 아닌 일반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전공의 수련의 목적 달성을 제외할 우려가 뭐가 있을까? 전 진짜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당연히 수술장 안에 들어와서 수술을 참관할 수 있고 일부 수술 행위를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환자들도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공의 자기 수련해야 되죠. 전공의도 당연히 의사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대체 3호는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그 규정하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건 아마도 제 생각에 하나하나 행위에 대한 촬영 거부 사유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전공의를 지금 수련하시는 수련병원에 좀 광범위하게 촬영 거부 사유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 그 부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호가 그 밖에 복지부가 아까 1, 2, 3과 유사한 정도로 그런 상황에 촬영 거부할 수 있는 걸 구체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그 시민단체에서는 상당히 공격을 하는 포인트였죠. 이렇게 촬영 거부 사유를 정하면 사실상 너무 광범위해진다. 촬영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촬영 거부 사유를 구체화할 때 가장 논란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으로 넘어가면 녹음이 예외적으로도 가능해졌어요. 근데 저는 굳이 그 녹음 기능을 여기 어떤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겠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어차피 촬영, 영상만 이제 보게 하는데 불필요한 규정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 무브에서 녹음은 환자가 지금 분명히 영상만으로 무면허자인지 뭐 대리수술인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녹음은 의료 과실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들어온 조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환자만 동의해서는 안 되고 그 수술에 참여한 의사, 간호사 다 녹음 동의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녹음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항을 보시면 이제 사항은 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곳엔 늘 있는 조항이에요. 딴 데도 똑같이 있는데, 자, 내부 관리 계획 잘 세우고 뭐 저장 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조치란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이런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가 의료기관한테는 훨씬 좀 과중한 의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이 5항,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촬영한 영상을 누가 볼 수 있느냐를 이 개정의료법에 상당히 좀 좁게 정하긴 했어요. 첫 번째, 범죄 수사와 공소의 책임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될 것은 차후 아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오면 너무 명백해요. 우리가 수사를 할 때도 원래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내 물건을 함부로 내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영장이 있으면 경찰이 와도 검찰이 와도 뭐 줘도 아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보통 경찰 검찰이 영장 받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살롱한들이 네. 그래서 영장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수사협조 의뢰라는 공문으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도 가끔씩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수사협조 의뢰만으로 이런 열람을 시켜줘도 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지침이 있거든요. 행정안전부 발간한, 거기서는 영장이 없어도 협조 요청이 와도 줘도 된다라고는 해석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유사하게 해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요청하는 건 사실 간단해요. 법원이 이거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거든요. 뭐 문서를 제출하시오라는 명령이라든가, 이때는 그냥 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호, 두 번째가 문제되는 게 그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다는데, 뭐 당연히 의료분쟁 조정을 하려면 뭐 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요,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에 환자 또는 또 보호자가 또 나와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근데 보호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법률적 용어고 되게 애매한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차라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후에 환자 또는 조정 신청인이 동의할 때 주는 게 맞아요. 그 조정원이 조정 신청을 아무한테나 받지 않거든요. 환자 본인 내지는 환자와 일정한 그 관계 있는 가족 관계 있는 사람한테만 조정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금 는 보호자가 아니라 조정 신청인 동의로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자 모두의 동의를 받을 때, 이건 정말 줘도 되겠죠.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빠진 게 있어요.
요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표준 지침은 특히 영상 정보를 줄 때 이런 제한을 줍니다. 그 등장인물이 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여러 명이 찍혀 있을 때 그 사람 얼굴을 다 드러나지 않게 정말 필요한 인물 외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 안 보이게 해서 줘라라는 게 표준 지침이에요. 우리도 이게 이제 제공을 할 때 똑같은 지침을 따라야 할 텐데 문제가 있죠. 수술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필요한 사람인지 누가 필요 없는 사람인지 제공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지침을 따르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필요 없는 사람을 좀 블러 처리하고 줘야 되는데 과연 이 열람에 있어서는 그거를 정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매우 애매하죠. 또 이제 아까 봤던 조항 중에 맨 끝 조항 11항이 뭐였냐면 의료법에서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한다라고 뭐 규정하는 게 다른 법률 내에서도 다 있는 겁니다. 그 없는 뭐 부족한 거는 뭐 민법으로 가라, 부족한 어디로 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해석에 부딪히는 지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대원칙이 뭐냐면 그 개인에 대한 정보는 그 개인이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개인정보보호의 대원칙이거든요. 즉 촬영된 사람들, 뭐 환자도 있겠지만 의료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뭐 그 출입하던 종사자도 있을 텐데 본인의 얼굴이 찍힌, 그러니까 본인의 정보는 사실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고 개인정보보호 4조를 보시면 정보 주체가 내 정보를 열람, 처리 정지, 정정, 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아까 보신 거 우리 열람 제한 조항 보시면 그냥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위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주는 경우 모두가 동의한 경우라고 열람을 해놨는데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으로 돌아가면 환자가 내가 보고 싶어라고 열람 요청을 해도 줘야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원칙에 따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의료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열람 제한을 붙인 이유가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 같아요. 촬영까지는 하는데 그 활용을 아무나 좀 너무 환자도 그렇고 의료인도 막 들고 와서 너무 분쟁을 확대하지 말고 법원이라든가 수사기관이라든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라라고 정한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정보법이 적용되면서 환자도 본인의 영상이니까 뭐 나 고소도 안 했고 뭐 소재기도 안 했지만 그냥 줘 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까 열람 제한을 확실히 할 거면 그거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마이너한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열람 제한 조항 다시 넘어가 보면 환자가 이제 뭐 범죄 수사 뭐 의료 분쟁 때 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보관 기한이 최소 30일이었죠. 그러면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길게 보관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환자 입장이 되면 30일 전에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내가 아무 때나 달라고 해서 받을 게 아니라면 그 사이에 고소를 하거나, 그쵸? 민사소송을 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업무를 해보면 일반 민사소송 30일 내에 절대 법원이 그 증거 게시로 하기가 어려워요. 막 되게 시간이 빠듯해요. 그리고 환자도 30일 내에 의사결정 못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정 신청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자가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게 형사 고소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CCTV가 확보된 곳에 그 CCTV들이 딴데 보통 한 2주 정도 보관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을 대동해서 이제 CCTV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열람 제공 제한 조항과 보유 30일 이상 보여야 된다는 그 조항이 겹쳐질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차라리 뭐 정말 촬영을 하고 보관을 할 거면 오히려 더 넉넉하게 보관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제가 뭐 다는 아니지만 나름 간략하게 좀 검토를 해봤고요. 이것을 어겼을 때의 벌칙 조항도 역시 있죠. 보시면 벌금 500만 원의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는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의료기관인데 안 했다. 그럼 500만 원. 또 환자가 찍어달라고 했는데 안 찍었다.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 그럼 이때 다 500만 원 벌금이고 또 분실 도날 유출 조치해야 된다는 조치 안 한 경우 30일 동안 보관을 안 한 경우는
이게 의료법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면 가장 약한 벌칙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의료법에서 제일 센 조항이거든요. 이거는 그 촬영한 것을 그 아까 말씀드린 열람이 제한돼 있죠. 그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열람시키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촬영 정보를 그 목적 외로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는 경우, 또 촬영 목적 정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최고 형을 부여하고 있고, 그다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항목은 환자가 요청이나 동의도 안 했는데 촬영한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아까 안 하면 500만 원 벌금이죠. 근데 확보 조치를 안 해서 그 결과 촬영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당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행정처분 기준도 아마 곧 복지부가 만들 텐데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법에 관련된 얘기를 좀 지금까지 드렸고요. 유사한 법이 2015년 영유아 보육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떻게 개정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2015년 5월 18일에 이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공포가 됐는데 2013년부터 이것도 제정 시도가 있었대요. 근데 무산이 된 게 아동폭력 가해자 통계를 보니 70% 이상이 부모더라. 보육교사는 단지 3%밖에 안 됐는데 보육교사 똑같은 거예요. 보육교사들도 감시당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보육교사가 힘들면 인원을 확충해주고 휴게를 확보해주고 급여 인상을 해야지 CCTV 설치한 건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었는데 이 역시 2015년 1월에 인천의 송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 영상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달라요. 영유아 보육법은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거고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거든요. 영유아 보육법만 개정돼서 유치원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은 좀 특이한 게 해당 어린이집에 보호자 전원이 동의하면 CCTV 설치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보호자 전원 동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때 2015년 10월에 어린이집 근로자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학부모도 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즉 증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 4 요 내용은 지금은 제가 뭐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릴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헌법소원 경과를 보면 선구인들이 주장한 건 이거였어요. 일단 어린이 그 보호자,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CCTV 우리 어린이집에 설치하고 싶지 않아. 근데 보호자 전원이 동의해야만 설치를 면할 수 있는 것은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또 보육교사들은 잠재적 아동 학대자로 취급돼서 근로 현장을 감시 기록하는 것은 보육교사 직업 수행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CCTV를 열람할 때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제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영유아들 근로자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한 게 이 CCTV가 아동학대 행위 사전 방지 효과도 있다.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도움도 된다. 그리고 보육 대상인 6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니까 CCTV 필요성도 인정이 된다. 그리고 물론 보육교사의 사생활과 비밀이 제한이 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됐을 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전원이 동의하면 미설치도 가능하고 그 헌재가 또 들은 예시 중에 하나가 여성의 사회 참여와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즉 부모들이 이제 아기 맡길 데가 없는데 이 사회적 요구는 단순히 보호자 불안감 해소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공익이다라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런 비공개 장소에서 근로자들의 인격권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된 최초 사례였고 이 헌법소원의 현재 입장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개정의료법에 대해서도 그런 위헌성 같은 거를 검토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는 이 툴을 아시면 돼요. 비례 원칙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이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일부만 만족시키게 되는데 이 비례 원칙에 따라서 위헌인지 아닌지 심사를 하게 돼요. 맨 첫 번째, 목적이 정당한 걸 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법률 안에는 목적이 써 있어요. 이 법이 왜 제정됐는지. 그래서 이 개정의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말이 되냐를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에는 이렇게 썼죠. 불법 진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 과실을 규명하고 싶다. 이 목적은 우리 모든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목적 자체는 정당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이 법률이 과연 적절한 수단이냐가 두 번째 허들이에요. 이게 CCTV 설치를 하면 뭐 대리 수술이나 무면허 수술은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진료과정 불법성 방지에는 막을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료과실을 규명하는 데는 좀 부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단지 CCTV로 비췄다고 구체적인 의료 과정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허들이 뭐냐면 과연 다른 방법 없냐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한쪽에서 반대가 심하고 한쪽에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면 덜 침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의무가 국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옛날에 보건복지부가 2019년 개정안에서 얘기했던 뭐 지문을 등록한다던가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한다던가 처벌을 강화한다던가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대안으로 안 되겠어라는 거를 헌재가 봅니다. 근데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이걸 통과한 게 미설치가 가능하다. 그 모든 보호자가 동의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해서 합헌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의료법 개정안도 역시 설치는 해야 되지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예외 사유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헌재에 간다면 그 예외 사유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필요한 것이냐가 판단에 아마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 허들은 뭐냐면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했잖아요. 찬성하는 건 공익 달성을 위해 찬성하겠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 사익이 침해당하니까 반대하겠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그래도 공익이 이긴다. 아까 영유아 보육법은 그냥 보호자들이 안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아기들을 잘 키워야 그렇죠? 아기를 계속 많이 낳을 테니까 이런 공익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과연 이 공익이 크냐 아니면 개인의 사익이 크냐 이 부분인데 사실 헌재 이 부분이 가장 큰 헌재의 재량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이걸 계량할 수는 없거든요. 공익이 큰지 사익이 큰지 계량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헌재가 이 부분에서 아주 폭넓은 재량을 행사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소원을 해도 위헌 판정이 쉽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제가 이게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이거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뭐 좀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많은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뭐 1항, 2항, 3항 했는데 이제 뭐 문제점이 좀 전반적인 거시적인 문제점만 의사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세세한 이런 항목들 이렇게 문제점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앞으로 그 세부 규칙, 시행 규칙 네. 이런 걸로 그냥 계속 보완이 되는 거죠. 이게 시행규칙이나 뭐 향후 법원의 판례로 보완이 되면 이 법은 점점 합법성을 갖춰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시행규칙 개정이나 그 판례로도 보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헌재도 그때는 위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재는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이 촬영의 예외 사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현실성 있게 현장의 그런 요구를 반영하면서 개정이 된다면 사실은 점점 법률은 합헌이 돼가는 거죠. 오늘 뭐 강의 너무 잘해주셨는데 우리 조금 자유롭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 꺼져 있는 분들 이제 켜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 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하여튼에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됐는데
사실은 이게 시작한 게 이제 성형수술에 뭐 위령수술 뭐 이런 거 유령수술 때문에 시작은 됐는데 결국은 전신마취 하는 경우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전신마취 안 하는 경우도 좀 많아서 예, 좀 갑자기 좀 생뚱맞은 게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이게 잘 굴러가면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강사님 입장에서는 좀 막 이렇게 헤매게 뭐 1, 2년 헤매더라도 좀 헤매다가 위헌을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아, 이제 아니면 의협에서 진짜 이 변호사 분들을 많이 모아서 좀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근데 사실은 이제 CCTV를 다는 것 자체가 100% 필요 없느냐 있느냐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이게 CCTV가 있어야 된다. 진짜 이상한 우리가 봐도 창피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뭐 직원이 수술한다든가 아니면 진짜로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 수술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수술실 들어가는 입구에서 좀 잡아낼 수도 있는데 지금 구태여 이거를 하느냐 그런 이제 생각 가진 사람도 많고 또 아닌 경우는 이게 좀 진짜로 필요해서 의사가 정화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이제 양면성이라서 네, 일단은 입법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의협에서 진짜 짱짱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건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환자가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는 싫어해도 안 돼.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짱짱하게 만들어서 시행규칙에다가 좀 복지부하고 많이 조율해서 만들어서 그냥 잘 굴러가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대강 가봐라 그래갖고 나중에 위원으로 가서 저기 헌법소원 가서 위원으로 되는 게 좋은 거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 개인적 의견을 물어보시는 예, 예. 거죠. 네, 예, 예.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예, 하지만 예, 예.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헌법소원도 해보고 이게 개판도 해보고 그 예. 좀 현실을 보면 음. 그렇게 위헌이 결정이 쉽게 안 납니다. 어. 생각보다. 일단은 만들어진 법률을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헌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요. 제출됐던 그 3명의 개정 법률안보다 훨씬 더 이런 합헌이 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지금 추가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위헌성을 많이 좀 덜어낸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좀 덜어낸 상태라서 좀 그렇게 결과를 낙관을 하실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제 경험상 의견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으로 넘어갈 것보다 아주 그러니까 짱짱하게 잘 만들어서 합헌을 가더라도 우리한테 좀 굉장히 피해가지 않을 정도의 그 조율을 좀 시행규칙에 들어가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이 좀 많이 없이 어떻게 보면 아,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서 항상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 네, 좀 국제법이. 고민을 좀 저도 그 아쉬워요. 보면은 어, 왜 이런 개정을 왜 놨을까 이런 게 꽤 있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네. 네, 뭐 의협에서 나름대로 뭐 이거는 죽어도 안 돼 하는 부분을 조금 고쳐놓기는 했다고 하던데요. 하여튼 나중에 이런 거 하면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뭐 도움이 된다면 감사합니다. 우리 네, 안성준 이사님께서 좀 힘 좀 써서 좀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CCTV 아래에서 지금 현재 수술하고 계시는 우리 임대원 원장님, 뭐, 그냥 체감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형외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주영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에도 이 수술실 CCTV 얘기가 그러니까 그 성형외과 대리수술 문제로 그러니까 저희 의사회에서도 처음에 약간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예전에 CCTV 설치 법안 얘기 나오면 항상 저희한테 야, 니네 어떡하냐, 그리고 저희를 항상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성형외과는 거의 100% CCTV가 다 달려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미 다 찍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분위기가 뭐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만 안 한다 그러면 왠지 사람들도 찜찜해하고 그래서 뭐 약간 그런 분위기라 심지어 어떤 병원은 CCTV 찍은 거를 보호자를 약간 보호자 대기실 같은 데다 앉혀놓고 네 원하면 여기 앉아서 봐 수술하는 거 봐 약간 이런 식으로 광고까지 했으니까요. 뉴스 공중파 뉴스에다가 그래서 약간 저희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저희는 지금 그냥 다 찍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다 찍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우리 거꾸로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환자가 네.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이제. 네. 그리고 네. 뭐 전신 마취가 아닌 수면 마취나 이런 수술 같은 경우는 또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원칙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항상 이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지금도 뭐 요즘에 뭐 환자 의사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그 유튜브 선생님들이 하도 환자를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병원과 신뢰관계가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뭐 저희 생각엔 항상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환자들이 와가지고 30일 이내라고 그러면 아, 좀 이상한데 그러면 30일이 와가지고 내 거 찍은 거 내놔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법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뭐 분명히 어떤 변호사들은 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당신 받을 수 있으니까 가서 달라고 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러면 또 의료기관에서 엄청난 혼란이 또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성형외과 쪽에서 요즘에 항상 이슈가 되는 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수술 결과에 뭐 예를 들어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자기가 수술의 결과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즘에 식당에 후기 남기듯이 그 성형 카페에 엄청난 글을 남기고 그리고 뭐 병원 앞에 1인 시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나름의 표현으로 아 이제 이게 문화가 됐구나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뭐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에도 뭐 대부분의 경우는 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좀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그런 글들을 올렸을 때 병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이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대부분은 그게 야 좋은 후기 쓰는 거는 합법이고 나쁜 후기 쓰는 거는 안 되는 거냐? 약간 이런 투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 뭐 이거는 환자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항상 요즘에 나오는 게 그런 글의 앞에 아 이 글은 어떤 사심이 없이 그냥 정보 제공 뭐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요즘에 거의 이제 다 달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찍고 하는 것들이 뭐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알 권리니까 니네 뭐 야 알 권리 니네 잘못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이게 막 그 또 일부 사례들을 보면 CCTV라는 게 이게 약간 그런 사람의 얼굴이 자세히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대부분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경우는 성형외과 코 수술하다가 환자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중간에 개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조금 안 좋아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소독하고 수술하고 있는데 마취권 선생님 다시 들어오면 그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하고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인간은 어떻게 환자가 앉았는데 옆에서 팔짱 끼고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사례에서도 이제 간호조무사가 플루이드 바꿔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눈 모양을 보고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야, 쟤는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환자가 안 좋은데 지금 웃고 농담하고 있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희미하게 찍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잘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거 들으면서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국가에서 다 설치하고 관리도 국가에서 다 하고 원하면 거기 가서 받아라. 병원 개입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공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참 진짜 네, 너무 명쾌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일전에 영유아 보육법 바뀔 때 이제 그때 퇴사를 한 그 뭐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게 있었는데 그분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위에서 찍으니까 여기 밑에 아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야, 너 이렇게 동작만 해도 엄청 위협적으로 찍힌다는 거예요. 애기한테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이렇게만 했는데도 막 큰 팔을 휘둘러서 애기를 위협하는 것처럼 찍혀갖고 자기가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억울한지 자기들은 사실 볼 수 있는 방법도 제한이 돼 있고 엄마들한테는 열려 있고 그리고 찍힌 각도를 봤더니 자기는 너무 괴물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위축돼서 이제 어떻게든지 아이들한테 이 저기를 그 뭐예요 교육시키는 것을 훈계하는 것을 그쳤다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진술을 하더라고요. 논문 보니까. 근데 여기 이제 제일 크게 걱정하는 거는 또 한 부분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련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재산의 국가적인 재산의 아주 손실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춘기 교수님께서 이 좀 이런 프로시저 이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레지던트들 거기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CCTV가. 저희는 전신마취 안 해서 어. 해당 사항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아 그렇구나. 저도 사실은 요거 그 CCTV 관련해서 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제 의견들을 많이 이제 소통을 하고 왔는데, 저는 뭐 법적인 관점에서 뭐 그게 뭐 가능하냐 아니냐라는 것들은 이제 교수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 대학에서는 솔직히 이제 많은 주변의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뭐 이미 CCTV 달고 있는 수술실이 많이 있어요. 대학 안에서는 이제 뭐 많은 부분에서는 CCTV를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설치하고 있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뭐 법이 있으면 또 그대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법으로서 의료계에서 행해지는 많은 이제 악행들을 이제 다스리겠다는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거를 의료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걸 좀 짚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다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니 니네가 의료계의 자율성이나 그런 이제 전문성을 전혀 무시하는 처사라고 이제 그 논박을 해볼 수는 있는데, 반대로 봤을 때는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런 이제 관행들,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그게 크리티컬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리수술에 대한 문제나 뭐 의사들이 행해하고 있는 그런 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문제가 있는 거 모르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그 해당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끼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심각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애꿎은 이제 다른 이제 그런 나쁜 관행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외에 진짜로 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오히려 CCTV 달려도 사실 신경을 안 쓰는데 결국 뭐가 문제냐면은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의사로서의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헌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후학길이라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그런 소신을 갖고서 뛰어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좌절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거기 가가지고 괜히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면서 소송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지고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만 이제 결론에 갈 가능성이 좀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분위기들은 뭐 실제로 현장에서도 충분히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실익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좀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좀 짚고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사실은 의사들의 정서거든요. 이제 이 의사들은 자율적으로 해놓으라면은 뭐 카메라뿐 아니라 그 수술 영상을 바깥으로 보실 분은 원하시면 보라고도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거를 법적으로 하는 바람에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그런 이제 불신감이 조장당하는 거죠. 불신이 조장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재밌게 들었던 거는 이제 변호사님 그 보호자가 정의가 없잖아요. 보호자라는 게 실제로 그게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었구나라는 거. 우리 보호자 사인하세요 그랬는데 근데 그 보호자가 요청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상위법이랑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게 보통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라기보다 이거는 정말 법 규정은 좀 저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호자란 말은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진짜 아까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보호자가 이거 찍어달라고. 네, 그러니까 환자가 원할 때 찍도록 하고 예를 들어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네. 뭐 환자의 친족, 그러니까 보호자란 말이 아니고요. 친족이란 말은 민법에 있거든요. 친족 범위 내 아니면 뭐 동거인이라든가 요즘에도 친족이 아니어도 동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가족의 모습이 바뀌면서 좀 정리가 어려워진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의료계가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고 사실 민법 쪽에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용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요거는 하지만 지금 이 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보호자들 있잖아요. 그죠? 주로 뭐 부인, 뭐 아들 그분들이 요청하면은 해주셔야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죠. 여기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도 이제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뭐 이 법리적인 문제에서도 선생님 너무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입법에 대한 어떤 원칙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용어 정리의 문제도 있고 저는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 있는 분들의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좀 그래서 입법조사처 사람들이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법 설계를 그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저질러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까 우리 김춘기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그 내부적으로 우리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사회가 국민들이 좀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환자들도 이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못 살고 죽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내마가 더 최선의 의사를 갖다가 더 최선의 수술을 받고 싶다는데 그렇게 안 될 것이고 이제 한 세대가 한 10년 내외로 이렇게 그 진짜 엑셀런트한 서전들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그럼 뭐 외국 가서 수술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이제 부작용이 나올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우리 단시간적으로 답답하고 그러지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우리 백러시가 이제 생기겠죠. 뭐 그런 게 좀 생기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바른 이제 목소리는 계속 선명하게 내줘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부작용이 났을 적에 그때 이런 옳은 목소리가 있었고 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최근에 이제 의료계에서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좀 열심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 지도 전문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많이 이제 계신데, 이제 뭐 우리 아래 사람들을 가르칠 적에, 그러니까 레지던트 수련의를 가르칠 적에 어떤 이 행동 지침 같은 걸 갖다가 좀 잘 좀 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어떤 폭력 사고나 뭐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로 이제 저도 이제 서울시 의사회 윤리위원으로 이제 징계를 하고 있는데, 뭐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CCTV에 찍히고 말소리까지 듣는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행동 지침을 좀 만들어서 굳이 뭐 이럴 때 이래라 너무 뭐 세세하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 정도는 에티켓 정도라든지 그 정도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리수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우리 의사협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름이라도 올리고 사진도 좀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망신도 좀 주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자구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이제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우리 임내원 우리 총무님 뭐 이제 아주 세세한 그런 거 많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데 아마 이런 일이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의사들도 그런 걸 갖다 모아서 언론에 이제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그래야지 이제 이제 지성인들이 이렇게 좀 깨닫고 이렇게 무식한 법을 좀 덜 만들지 않을까. 세계에서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뭐 진짜 너무 황당하죠.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진짜 뭐 아까 상해법 이런 말씀하셨지만 지들 뭐 판사들 지들 마음이죠. 솔직히 황당한 판결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그리고 뭐 모든 공개하라는데 뭐 요새 같아서는 뭐 판결문도 뭐 공개 못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뭐 참 구석구석 이게 해결될 일이 많지만은 일단 CCTV 이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이 너무 이렇게 조목조목 잘 분석을 해주셔서 의료법을 하시는 분들이 좀 힘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의사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의사들 자체 내에서는 윤리 규정이나 이런 걸 좀 더 강화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우리들이 어떤 권한을 좀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간에 상당한 암흑기가 시작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이제 왔는데 또 이 풍파가 확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서전이 아닌 의사들이 또 점점 관심에서 이거 멀어질 거거든요. CCTV 밑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관심이 멀어지고 그럴 텐데, 아까 뭐 처음에 최동익 의원이 예전에 발의했던 것 중에서 뭐 대리수술한 사람들 면허 박탈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의사 내부에서 먼저 나와서 그 당시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딱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조만간에 이제 그 면허법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오면은 이 얘기가 거기서 먼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선수쳐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저는 회장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짧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은 충남 도지사 하시나? 뭐 그분들 치과 의사신데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진료실에서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를 박탈하자 그럴 적에 그때 이제 100분 토론인가 끝장 토론이 나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싸웠는데 근데 지금 와서 기억납니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를 보호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 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핏대를 올리고 목소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좀 더 제가 딱 지금 보니까 11년 전인데 제가 좀 해안이 있고 좀 그 지혜가 있었다면 김춘진 의원이 발의했었다 그때. 네네네.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어? 후회하고 있어요. 이명진 위원장님 왜 그러셨어? 그때 또 의사 내부에서는 또, 야, 이거 너무 참 보호자다 막 이런 생각, 우리 그런 생각했죠. 그 아유, 10년 전만 해도. 우리 김희연 선생님 계신가요? 김희연 선생님, 네, 오랜만에 접속해 주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정혜승 변호사님, 저희가 다른 논의할 때 이제 뭐 유선상으로만 뵀었는데 오늘 너무 명강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확실히 저희가 이렇게 법 전문가님께 그런 세밀한 사항, 정교한 사항을 이제 좀 진단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까 이제 마지막쯤에 나왔던 비례 원칙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저희가 어떤 논리를 펼 때 좀 더 전문적으로 좀 사고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님이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영유아, 그러니까 유치원 쪽에 이제 행정부의 압박이 가해질 때와 또 의료계에 대한 그런 통제가 강화되는 거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최근에 뭐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행정부가 자꾸 자기 쪽에 힘이 커지는 고안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영역들이 계속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욕구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의료계 입장에서는 뭐 아이 돌봄도 마찬가지고 환자 돌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이 잘 살아 있어야지 그 케어라는 것이 완성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건데,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인력들을, 중요한 인력들을, 사람을 돌보는 인력들을 뭐 기계나 아니면 부속품처럼 다루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료인으로서 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비인간화되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감시와 통제 때문에 오는 이런 비인간화가 이게 바로 환자들한테 가장 피해를 크게 끼치는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정말 보배로운 것인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뭐 법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들만이 알고 누리고 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그래서 이제 잘 홍보하고 지성인들을 깨우는 일,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기자님들 말씀해 주실 거 있습니까? 우리 박승민 기자님. 그러면 저기 송수연 기자님 가까이 계신가요? 그냥 듣고만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송수연 기자님.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의협이 지금 헌법소원 뭐 법리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그거를 최대 대책, 이제 뭐 공표한 대책 중 하나인데, 정혜승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제정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얼마나 세부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 의료계에 대해서. 네. 네. 의협에서 그 헌법 소원을 준비한다고요? 네, 법률 검토 하겠다고 이미 그래요? 네, 통과하고. 너무 무식한데? 아니,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사인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을 적에 하는 게 헌법 소원인데, 의협은 사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그 CCTV 이 법안이 통과돼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모르겠어. 사전에 준비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그냥 느닷없이 그렇게 말을 꺼낸다는 건 좀 경솔한 것 같아요. 그 의협에서. 아마 그 회원들의 어떤 어떤 얼굴이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 헌법소원이 누가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되는 건지 웬만한 이제 뭐 사람들 일반인들 다 알잖아요. 그 사인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의사협회에서 글쎄 뭐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임대원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나서면은 도와주겠다 뭐 그런다 준비한다 모르겠는데, 그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건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직 시행이 막 이제 2년 유보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의지를 보여준 거겠죠. 의협이 이제 의지를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보여줘야 되니까, 회원들을 뜻을 모아야 되니까. 안상준 이사님 어떻게 의협 내부에서 나오는 소식 같은 거 좀 전해주실 거 있나요? 이제 이미 통과된 법안이니까, 하지만 이제 2년 유예 기간이 있고, 아까 정혜승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 세부, 시행령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이명준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헌법소원은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지, 뭐,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안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협회 입장은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들이 일단은 있고, 지금 대내적으로는 이제 뭐 시행령을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 중에 있고, 아까 정혜승 변호사님께 말씀하셨지만 보호자라는 그 용어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협회 내에 좀 전달을 해서, 물론 이제 법이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어떻게 개정이 어떤 방법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제가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 사실은 저희가 사실 의료윤리 연구회인데 저는 사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많은 회장님들과 이제 저희 또 들어와 있지만 저희 뭐 동기들 또 친구들 뭐 김현 선생님이나 김준기 교수님이나 다 이제 제가 다 친하고, 정혜승 변호사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친하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사실 의료윤리 연구회인데 어떻게 보면은 느낌이 너무 의사 입장에서 이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뭐 저도 같은 의사지만 저도 뭐 의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의료윤리 연구회니까 저는 조금 더 생산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아까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명주 회장님도 얘기하셨고 김충기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CCTV가 왜 이렇게 논쟁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이명주 회장님이 그 면허 취소하는 걸 받았었어야 되는데 그게 좋은 방안이었는데, 사실 그런 문제점들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저희가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런 어떤 것들이 사회적인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료라는 영역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계속 사회적으로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민을 위한다라는 명목 하에 어떤 의료를 옥죄어오고 법안으로 계속 옥죄어 올 텐데, 저희가 그러면은 이 CCTV 법안은 사실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어떤 그 시작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 물론 그 전에도 수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저희가 그렇지만, 이 CCTV는 전문성과 어떻게 보면 기본 인권, 그런 개인의 그런 어떤 자율 보장이라는 그런 헌법적인 가치까지 침해되면서까지 통제되어 온 어떤 법안의 통과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은 그냥 결국에는 의료라는, 그리고 이제 의료라는 전문성보다도 그냥 환자들이나 국민에 대한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자리매김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뭐 이번 대선에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회색의 느낌이, 앞날의 회색의 느낌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는지,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는 시간이 뭐 다음에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의료라는 굉장히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분야에서 자율 규제는 필요한데, 그럼 자율 규제를 어떻게 접목시켜 나가는 게 좋을지.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요즘에 지난번 저희 의료연구회 때도 이제 뭐 이명주 회장님도 뭐 저한테 조언을 주셨지만, 저희 의사면허관리원부터 해가지고 좋은 대안들이나 방법론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장단점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보면은 저희 김춘기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보면은 아무리 이런 의료 분쟁 저희 중재원이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법정에 가서도 그 판단은 결국 의사들이 하거든요, 최종은. 왜냐하면 판사들이나 그런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의사들이 다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잘잘못을 했냐라고 했을 때 동료 의사들이 결국 피어 리뷰를 해주면서 동료 의사들이 그 판단의 잣대를 기본적으로 내려주고 있는데, 그것의 주체성을 그럼 의사협회가 가져온다거나 혹은 의료계가 자율정화라는 개념으로 가져왔을 때 어떤 또 장단점이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법적 판단하는 법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의사들의 그 내에서 의사들이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좋을 것인데,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의료연구회가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사실은 아까 임대원 총무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이런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리스폰스와 같은 어떤 반응들도 매우 중요하고, 그런 걸 잘 모아서 저희가 거꾸로 피드백을 줘서 보완하거나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앞으로 큰 방향성에서 우리가 의료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도 같이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정말 그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해 가면서까지 한 이런 법안인데, 국민들이 그걸 진짜 원하는 건지는 조금 있다가 정말 이게 백래시가 진짜 닥칠 때, 뭐 후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좀 정리를 하면, 어쨌든 결국은 의사들이 저는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에 대해서 너무 이제 굴종적이었던 시대에서 의사들이 조금 더, 거기 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좀 돼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의사 사회가.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다음번에 강의를 뭘 준비했냐면요. 우리 이제 면허관리원을 뭐 안덕 선생님한테 강의를 몇 번 들었었는데, 이번에 그거 연구만 쭉 한 이열 박사님, 한국형 그 관리에 대해서 이열 박사님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김혜영 변호사님한테 이제 이 변호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면허 관리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듣는 거, 이렇게 11월, 12월 강의를 좀 들어보면서 의사들 가야 할 방향을 또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일당백 하시고 계시니까, 계시는 곳마다 그냥 가서 자꾸 의사의 높은 이 이상을, 현실에 바탕을 둔 우리의 이상을 잘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정혜승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요. 우리 다음 달에는
아마 의협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혜승 변호사님 꼭 다시 오프라인에서 뵙고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강의 들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